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 예술 우리 수능 특강 페이지 54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여기 있는 13지문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지문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앞으로 이제 샵 이렇게 달아 놓을 거예요. 이게 이제 지문에 있는 키워드들인데, 이거는 이제 복습용으로 일단은 넣어 놨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수능 직전에 내용 전반적으로 다 보려고 아마 돌려본 몇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 중에 이제 나 이거 키워드만 봐도 뭔 내용인지 다 대충 기억나는 것 같아 하면 넘기라고 그런 의도로 넣어놨어요. 자, 갈게요. 일단은 지금 이 첫 번째 지문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왜 편찬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볼 친구들은 다 들어봤죠, 그죠? 삼국사기는 역사서입니다, 그죠? 역사책인데, 이때 중국에서부터, 동양에서부터 항상 전통적으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은 예전 망했던 그 왕조들의 역사를 편찬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해. 자, 김부식은 고려시대 사람입니다. 자, 구삼국사라는 이 역사책이 있었어요. 고려 4대 광종이라는 사람이 시켜가지고 만들었던 이미 역사책이 있었는데, 이 고려 17대 인종왕이 김부식한테 삼국사기를 편찬하라라고 명령을 해서 새로운 자료들로 이제 새롭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글을 전개해서 당연히 궁금해야 되는 건 왜 이미 역사서가 있는데 굳이 하나 더 만들었는가에 대한 얘기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 지문의 주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대외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와 중국 간의 그런 관계적인 얘기인데, 바로 고문책 부활 운동이라는 게 중국에서 일어나면서 그걸 따라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당시 중국 송나라에서는 구당서라는 역사책을 신당서라는 역사책으로 이제 새롭게 이렇게 편찬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 구당서 같은 경우는 사륙변려문체라는 이름도 이상하죠, 그죠? 어쨌든 이런 문체로 쓰였었대. 근데 이게 고문체 부활 운동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부활하겠다 해서 신당서를 고문체라는 문체로 쓴 거예요. 자, 이 사륙변려문체라는 특징은 화려하고 장중하다, 수사적이다, 꾸밈이 많다, 이런 뜻이죠. 이런 문체로 쓰인 거고요. 우리가 부활시키고자 했던 고문체는 비슷한 어휘를 피하고, 그리고 간결하고 논리적이다,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간결하고 논리적이다 이러니까 역사책 쓰기에는 오히려 좀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고문체를 부활하기 위해서 뭐라고 한 거라고? 삼국사기를 편찬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뭔 소리야? 삼국사기도 고문체처럼 썼다는 거겠지, 그지? 자, 글에는요, 이 구삼국사가 고기라고 해요. 고기가 아마 구삼국사로 추정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일이니까 정확히 이걸 언급하는지 모르겠으나 맥락상 얘가 얘 같아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얘 문체가 이런 거랑 비슷했다는 거지. 되게 졸렬하다, 별로다 이래가지고 삼국사기를 간결하고 이쁜 고문체처럼 쓰자.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이 삼국사기는 고문체로 쓰였다, 그런 이유로, 이런 대외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대내적이다. 이제 고려 그 안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어쨌든 간에 난이 일어났잖아. 그런 고려의 정치 상황 때문에 삼국사기를 쓰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두 번째 이유인데, 당연하게도 이자겸의 난, 이거 왕위를 찬탈하려는 내용이었고, 묘청의 난 같은 경우도 수도로 옮기자 이런 거였단 말이야. 어쨌든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어때요? 지금 이때 왕이었던 인종한테는 왕권을 흔드는 상황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삼국사기에서는 이 유교 사상에 대한 인이예지죠, 그죠? 인이예지 같은 경우는 이 유교는요, 애초에 이 왕권제를 굉장히 긍정하거든. 그래서 이 충 이런 것도 들어가 있잖아. 유교 사상을 강화한다는 건 임금 말 잘 들어라, 이런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왕권을 흔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임금 말 더 잘 듣게 유교 사상을 더 강력하게 하고 신화적인 요소를 배제했다. 이게 신화적인 요소를 배제하면서 딴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런 내용을 담아서 다시 편찬하게 한 게 삼국사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 김부식이 이 유교 사상 중에 특별히 또 중요시 여겼던 게 이 제2 천인감론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인간과 하늘이 감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삼국사기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요, 본기, 연표, 기, 열전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어요. 지문에선 이 본기랑 열전이 나오는데요. 본기는 왕에 대한 편찬자의 평가고, 열전은 왕이 아닌 다른 인물들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중요하겠지, 그지? 근데 이 본기에 제2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제2가 뭐냐면요, 우리가 편한 말로 치면 재앙이에요, 재앙. 홍수. 그때는 일식, 월식도 무서운 거였으니까 일식, 월식도 포함되겠는데, 뭐냐면, 이 하늘과 인간이 감응한다며, 왕이 뭔가 잘못하잖아? 그럼 하늘이 벌을 내려. 이런 게 천인감응론이에요. 그 중에서 제2가
그러니까 홍수가 발생해서 왕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늘이 벌을 내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게 이 천인가문론의 제1원이에요. 여러분 공부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 육평의 과정이론과 제1원 지문에서 본 적이 있는 내용일 텐데. 자, 이게 왜 중요해? 이 유교 사상에서 천인가문론을 왜 굳이 김부식이 강조했겠어요? 하늘이 내린 왕이야. 반란하지 마. 이런 얘기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천인가문론에서 나온 제2까지가 제일 중요한 왕에 대한 평가 나오는 이 부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서술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내적인 두 번째 이유는 중국사만 알고 삼국사를 잘 몰라. 여기서 삼국사는 고려 전에 있는 게 뭐였어? 고구려, 백제, 신라였겠지, 그지? 그거에 대한 건 이 지식인들이 잘 모른다. 내가 다시 써가지고 널리 알려야겠다.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이유로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지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쌤이 얘기를 언급을 잠깐 했는데 혹시 이 지문 선생님 저 본 적 없는데요 싶은 친구들은 네, 이거 보셔야 돼요. 공부합시다. 평가원 지문입니다. 자, 인문 두 번째 지문입니다. 소설과 연극의 크로노토프 58쪽 지문이고요. 자, 이 크로노토프 말도 어렵죠? 이 친구가 뭐 하는 애냐? 얘는요 시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지문에서는 소설과 연극이니까 예술에서의 시공간으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 누가 주장했느냐? 뭐 이름이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서 이름은 안 적을게요. 바흐친이라는 사람이에요. 러시아 문학가 바흐친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 이 시간과 공간, 그죠? 시간 플러스 공간이 아니라는 거야. 왜? 시간과 공간이 따로따로 논 게 아니거든. 이 바흐친이 볼 때 이 문학에서 시공간은요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공간을 채우고 공간은 시간을 가시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 한 덩어리인 크로노토프는 하나의 완전체이며 불가분하다. 자, 불가분하다 무슨 뜻이야? 불가능해. 뭐가? 분할하는 게. 두 개를 떼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한 덩어리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소설에서의 시간과 공간인 크로노토프를 얘기를 해볼게. 소설 그리스 로맨스라는 예시를 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시간 배경은 어때? 2에서 6세기 정도입니다. 공간은 어때요? 그리스, 페르시아 이런 겁니다. 그지? 이게 이제 공간적인 것인데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 어떠냐? 그저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의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둘이 서로 얘가 2, 6세기가 그리스라 페르시아라는 이 공간을 채울 것이고 그리스랑 페르시아는 2에서 6세기를 가시화하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얘네들의 의미가 새롭게 부여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2에서 6세기라는 이 시간이 모험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나라들이 광대한 낯선 공간이라는 서사적인 구체화가 가능해진다. 오케이? 그냥 이게 객관적인 그런 팩트잖아요. 그죠? 근데 팩트에서 이 서로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연극으로 넘어오는데, 자, 소설 같은 경우는 언어에만 국한돼가지고 쓰이죠. 그죠? 우리 소설책 읽어봤으니까. 근데 이 연극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 연극 뭔지 알죠? 그죠? 앞에서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건 굉장히 시각적인 거 그리고 청각적인 것까지 포함하죠. 자, 그래서 언어의 글에만 이렇게 의존하는 것과 시청각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건 이제 결이 다르잖아. 그죠? 얘가 훨씬 더 풍부하겠지. 그러니까 이 연극에서의 크로노토프 시공간은 얘랑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일단 연극에서의 시공간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명시적, 함축적, 심리적 시공간이에요. 자, 여기서 이 명시적 시공간은 크로노프를 상성하지 않아요. 명시적 시공간은 연극에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그 시청각적인 연극 장치, 유리벽, 온실, 거실, 음모라, 풍경 이런 예시를 주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봐야 되느냐면은 지금 이거 봐봐. 이게 어떤 거였어요? 이거 객관적인 거였죠. 그지? 그래서 이거 자체로만 의미를 보면 안 된다. 이런 의미까지 간다라는 거였잖아. 마찬가지예요. 명시적 시공간은요. 그저 객관적인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크로노토프라는 이 융합적인 의미를 형성하지 못한 거예요. 이 첫 번째 거에서는. 그러나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갔다고 쳐. 그럼 이게 연극이 딱 무대가 펼쳐질 텐데 이런 걸 딱 보면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죠. 그죠? 저거 왜 의자인데 나무 박스를 갖다 놨지? 막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따지지 않잖아. 그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함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이 친구들처럼 되는 거죠. 그지? 모험의 시간, 광대한 나성공화 이것처럼 의미와 상징. 그러면서 이 공간이 유리벽, 온실, 거실 이렇게 안락한 것 같지만 그런 중산층의 삶과 근데 동시에 바깥 풍경은 음울해. 그래서 마이너스 부정적인 현실인가 보다. 이러한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거지. 그지? 여기부터가 이제 크로노프가 형성됐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런데 또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어때 기분이? 중산층의 삶 그리고 부정적인 현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우울하고 그죠? 약간 불안하고 막 그런 기분이 들죠. 그죠? 이렇게 심리적인 것까지 뻗어나간다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확장된 크로노프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 내용 없죠. 그죠?
이 크로노토프라는 말만 불편할 뿐이지 뭐 사실 다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 마지막에선 여러 개의 시공간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크로노토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연극 보면 이제 씬 넘버 1, 2, 3, 4 이렇게 많잖아, 그지? 이런 장면 1과 2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전체적인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당연한 소리죠, 그죠? 두 번째로는 연극을 보는 그 연극 전체, 그지? 뭐 여기서 뭐 중산층의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시공간과 직접 이 연극을 보고 있는 사람들 실제적인 그 시공간, 이것 또한 결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극 보는 사람들이 이 연극을 보면서 자기 삶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실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의 기억을 이렇게 환기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로 하면서 끝납니다. 사실상 이 지문은 연계가 된다면 너무 쉬운 내용일 거라서 만약에 연계가 된다면 이제 굉장히 딥하게 가지 않는 한 이걸 연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 이쪽에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를 다룬 내용을 같이 볼 거예요. 자, 이 컨텐츠를 내가 먼저 풀어보거나 읽어보고 다시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친구들은 미리 지금 잠깐 멈추고 62쪽 가서 확인하고 오세요. 알았죠? 자, 가볼게요. 자, 코나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코나투스가 뭐냐? 자기 존재를 보존하고 싶어하는 경향입니다. 서구 철학에서 이 코나투스라는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시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변천을 중심으로 글이 서술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대인데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코나투스, 자기 존재 보존 경향이 오직 동물만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중세로 가면요, 스콜라 철학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또 코나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 존재 보존 경향을 동물과 그 다음 유기적인 모든 생명체들이 갖는다 하면서 모든 생물로 확장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르네상스로 가잖아? 그럼 이제 다시 또 확장이 돼요. 유기물에 무기물까지 합쳤다는 건데 이건 결국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물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 중세입니다. 모든 사물이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고 그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선생님, 사물에 생명이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근대로 가면 이제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가 나와요. 데카르트는 어떠냐면요, 위에 있는 이 생물적인, 이 지금 보면은 동물, 유기적 생명, 유기, 여기까지 생물이잖아. 생물을 부정합니다. 생물적인 코나투스 이런 건 무시하고 데카르트가 강조하는 코나투스의 의미는 뭐냐? 물체의 운동 관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데카르트가 뭐라 그런다고? 코나투스, 이 자기 존재 보존이 뭐냐면은 그 물체들이 운동할 때의 그 자신의 운동을 보존하려고 하는 경향이다 하면서 관성이라는 걸 설명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물 제외가 물체에서 생물을 뺐다는 게 아니고요, 생물학적인 이 생명이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는 그 의미를 뺐다는 뜻이에요, 데카르트는. 자, 그러고 우리는 홉스로 넘어갑니다. 자, 홉스는 인간의 모든 것은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데카르트랑 홉스가 대비되는 게 보이죠, 그죠? 얘는 생물학적인 그런 개념을 다 제외했고 홉스는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코나투스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코나투스란 인간의 자기보존 욕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지금 여기서 홉스가 얘기하는 게 글의 예시에 따르면요, 그 말하기, 인간이 말하거나 걷거나 뭐 심장 박동으로서 심장 피가 흐르는 거, 이런 건 인간의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다 보다 이 인간의 자기보존 욕망, 다시 말해 코나투스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홉스의 코나투스입니다. 자, 이 지문의 메인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예요. 스피노자를 그래서 설명하기 전에 지문에서 뭐를 하냐면은 스피노자의 철학의 기본적인 틀, 실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 실존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실존한다라는 게 신과 양태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신은요, 하느님 뭐 이런 그 인격신이라고 하죠. 인격이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 뭐 말하자면 우주 이런 거요. 이런 걸 신, 그 다음에 양태. 자, 모든 사물과 인간과 동물과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게 양태예요. 표현이 좀 낯설 수 있지만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는 이겁니다. 일단 양태, 인간이나 사물의 자기 보존 성향이다. 뭐 했던 말 또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양태라는 거로 제안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결국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아우른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범주는 이렇게 아우르는데 스피노자는 굉장히 좀 구체적이에요. 자, 스피노자는요, 일단 양태, 사실 에브리띵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를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사물들로 구분합니다. 간단한 사물의 코나투스는요, 의도나 지향 같은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사물의 코나투스는요, 사물 본질 그 자체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사물은 자기 존재를 보존할 수 없어. 뭐 이런 단순한 개념이에요. 근데 인간의 코나투스가 좀 구체적인데, 정신에서 드러나는 코나투스를 의지라고 하고요, 정신과 육체에서 둘 다 드러나는 거를 욕구라고 하는데, 스피노자에서는 욕구가 중요해요. 왜냐? 아까 사물의 본질은 뭐야? 사물의 코나투스 그 자체야. 근데 인간의 코나투스 중에 의지가 아닌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이 스피노자에는요, 이 욕구랑 욕망을 구분합니다. 네, 욕망이라는 게 뭐가 다르냐? 일단은 이거 1, 2, 3 다 코나투스예요. 알았죠? 인간의 코나투스는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욕구가 일단 인간의 본질입니다. 자, 이 욕망은 어떤 욕망이냐? 우리 평소에 이 욕구다, 욕망이다 하는 거 잠깐 여기 확대 좀 해볼게요. 네, 욕망, 욕구 이거 좀 나쁜 뜻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 욕망은 어떤 욕망이냐면은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욕망이에요. 자, 이 욕구랑 욕망이 둘 다
자기 보존 노력, 자기 보존 성향 다 코나투스 정의죠, 그죠? 코나투스에 대한 얘기인 건 똑같은데요. 이 욕구라는 거는 의식 전이고 욕망은 의식 후입니다. 알았죠? 뭐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는 이걸 식욕으로 얘기를 해요. 엄마의 젖을 찾는 것, 신생아가 엄마의 젖을 찾는 욕구, 뭐 이런 거를 이제 욕구라고 하는 거고요. 욕망 같은 경우는 나 음식 안 먹을래, 다이어트 할래요, 뭐 이런 거를 욕망이라고 한다고 이 지문에서는 예시를 주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욕구를 인간의 본질로 얘기하지만 욕망을 더 강조해요. 왜냐? 이 욕망이 뭐야? 인간이 더 나은 삶에 대한 의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자, 이 욕망을 근데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냐면요, 공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뭐라고? 공동체적인 삶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스피노자의 결론인데요. 왜냐? 욕망이라는 건 코나투스는 이 코나투스 또한 뭐야? 양태예요. 알았죠? 여기 코나투스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양태, 코나투스 양태 포함돼요. 자, 그런데 이 양태라는 건 불변의 무언가가 아니란 말이야. 뭔가 변할 수 있는 거거든. 이 공존을 통해서 공동체의 이 이쁜 공동체, 좋은 그런 공존을 하다 보면요, 이 공존과 공동체 같은 말이죠, 그죠? 이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기쁨과 슬픔이 나타나요. 자, 인간은 뭐다? 이 기쁨이 있어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욕망이 더 증가된다. 코나투스가 증가된다. 뭐라고? 코나투스랑 기쁨은 사실상 비례하는 관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의 공존을 통하여 우리 이 좋은 욕망, 기쁨을 통해서 이 욕망을 우리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자 하는 게 스피노자. 네 번째 지문입니다. 보들레르의 현대성 평론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여기는 제목들은 그냥 쌤이 다 임의로 적는 건데, 제목을 붙일 때는 항상 이 지문 전체 내용이 한 번에 제목만 보고도 떠오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붙여요. 여러분이 EBS 공부할 시간이 아직 좀 있으면요, 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문이 그래서 요점이 뭐야 했을 때 그걸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 이건 우리가 나중에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글을 읽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버릇이에요. 자, 갑니다. 일단 이 현대성이라는 거를 한마디로, 보들레르의 현대성을 한마디로 욕하면 뭐냐면 상상력으로 영원한 것을 포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보들레르의 시대에서 그때는 이제 주류적인 게 뭐냐면은 이 아카데미 미술이라는 거예요. 아카데미 미술이 뭐냐면 신화, 역사 이런 주제들을 반복해가지고 그리는 것들인데, 뭐 대표적으로 보면 그리스 신화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진부한 소재야. 맨날 이것만 그리다 되거든. 맨날 막 그리스 제우스 막 그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자, 이 정형적인 틀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겠죠, 그죠? 정형적인 틀에 맞춰서 이미, 그러니까 잘 그린다, 이건 멋진 작품이야 라는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이제 배워서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려야지 하면서 흉내내기 바쁜 뭐 이런 건데, 오케이? 네. 보들레르가 왔을 때 얘는요, 이미 수명이 다한 지 오래요. 이미 한물 갔어.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에 맞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였던 들라크루아입니다. 들라크루아가는 되게 새로운 기법을 통해 가지고 막 뭐 안 하던 거, 그죠? 여기 정형적인 틀이라 했으니까 이거 안 하던 것들을 막 했단 말이지. 이 보들레르가 보기에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보들레르가요, 얘는 뭐 하는 애였어? 얘 같은 이 들라크루아 같은 경우는 시인이에요, 원래. 뭐라는 거야, 미안. 자, 보들레르 같은 경우는 원래 시인이에요. 이 시인인데 얘가 들라크루아라는 화가를 지지하면서 이제 평론, 미술계 평론에 이제 데뷔를 하는 거야. 평론가가 된 거죠. 이 들라크루아는 보들레르가 보기에 상상력이라는 걸 갖고 있었다. 이 사람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지하면서 미술계 평론에 데뷔를 한 거예요. 자, 그러나 들라크루아는 결국은 역사화가로 나와서, 역사가 뭐야? 여기 나왔던 이 신화의 역사 이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아카데미 미술에 약간 좀 타협을 한 그런 결론으로 남았다는 얘기예요. 보들레르 입장에서는 팬심이 식었겠지, 그지? 굉장히 열렬한 팬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 얘도 너네랑 똑같네, 약간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슬펐겠죠. 자, 그래서 보들레르가 자신의 미학을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지. 야, 내 미학이라는 건 이런 거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들레르는 자신의 미학을 현대 생활의 영웅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성이라는 표현이 서양의학에서 처음 탄생했다라고 그래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영웅이 뭐냐면 이 죽은 영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영웅이 뭐야? 신화나 역사 속에서 다뤘던 그 진부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보들레르가 보기에는 죽은 영웅이든 아니면 주변의 일상 인물들이든 둘 다 일시적이고 덧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관점에서는 이 둘은 그냥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이미 떠들 만큼 많이 떠들었잖아, 죽은 영웅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주변 일상 인물들, 얘네나 둘 다 일시적이고 우연적이야. 덧없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 상상력으로 영원한 것을 포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보들레르의 미학이 됩니다. 여러분, 미학이라는 건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를 논하는 얘기예요. 알았죠?
이게 뭐 지금 들으면 뭐 그래 이러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이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 아카데미 미술에서 얘기하는 이 고전의 그 철학, 정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때는 거의 만연했단 말이지. 누구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중이었어. 근데 보들레르는 아니 오히려 주변 일상 인물들에서도 영원한 걸 찾아서 그것이 진짜 아니야? 이게 바로 현대야. 현대라는 표현은 이거죠, 그죠? 죽은 게 아니라 이거의 반대말인 거죠. 현대라는 표현은 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진짜 영원한 무언가를 같이 찾아내는 것, 그 시인의 눈으로 찾아내는 것. 시인의 눈이라는 게 결국은 상상력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시인의 눈이라는 게 지가 시인이었잖아, 그죠? 자기가 시인이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들레르가 미학을 제시하니까 이 미학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쳤느냐?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는 화가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쳤겠지. 오케이? 그중 지문에서 제시되는 이 보들레르의 미학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던 사람으로 마네라는 이 그림 화가가 나와요. 자, 마네가 그린 그림으로 이제 풀밭 위에 점심 식사라는 그림이 나오는데 예시로 뭐 이딴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긴 하죠, 그죠? 글이 솔직히 좀 완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마네의 풀밭 위에 점심 식사라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전원 음악제나 파리스 심판 같은 전통적인 것들을 조금씩 차용한 그림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구도적인 거나 이런 분위기적인 거 아니면 뭐 누드 그림을 뭐 이게 그린 건데 이게 누드 그림이 뭔가 비슷해 뭐 이런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뭔가 전통적인 것을 완전히 버린 애는 아니에요. 이 마네라는 친구는. 오케이? 네. 완전히 그렇게 전통적인 거 버리진 못했는데 풀밭 위에 점심 식사랑 이 파리스 심판 같은 거 보면은 뭐가 다르냐? 자, 아니, 전원음악제 여기선 여신이 나와요. 자, 어때? 이거지, 그지? 신화. 근데 풀밭 위에 점심 식사는 이 그림 구도는 비슷한데 일상의 현실 여인이 나옵니다. 현실 여인.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들레르가 봤을 때 주변 일상 인물들을 그렸군 막 이러면서 좀 기분이 좋을 만한 그런 만의 이런 화가가 등장했다 하는 글입니다. 네, 그리고 글 마지막 부분에 플라네르라는 게 나와요. 플라네르라는 게 뭐냐면 이 만의 특징입니다. 자, 이미 보들레르 현대성 평론 여기서 조금 멀어진 내용이긴 해. 보들레르 말고 마네의 플라네르가 뭐냐면요, 별다른 의미 없이 도시를 걸어다니며 관찰하는 부르주아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연결될 법한 부분은 뭐야? 이 주변의 일상 인물들 같은 걸 제시했다 이거지, 그지? 관찰자적인 그런 거를 그림에 툭 하고 이제 구석에 막 박아 놓는다든가 이런 장치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문단이 조금 따로 놓으면서 끝나는 글이에요. 자, 이 문 5번째 지문입니다. 박은식의 양명학을 통한 서구 과학 기술의 수용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어요. 자, 키워드가 좀 많죠? 르네상스부터 해가지고 양명학까지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 지문의 배경은 어떠냐? 서양이죠, 그죠? 서구의 르네상스 시대부터 얘기를 시작해요.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간들이 뭘 하게 됐냐면은 자연과 신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그 사고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뭐로 이어지냐?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이어져요. 자, 이런 혁명, 과학기술이 막 발달하고 산업혁명 하다 보니까 이제 원료가 싸고 막 이러면 좋겠지. 시장이 더 있어야지 사업도 되고 할 테니까. 그럼 어떻게 돼? 침략을 하는 겁니다. 서구가 아닌 뭐 동양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침략을 하면서 이제 이 근대 문명이 이제 조선에도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러면서 우리의 상황이 시작되는 것이. 오케이? 자, 19세기의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먼저 대내적으로 그냥 국내에서란 얘기예요. 조선 안에서는 주자학을 기반으로 하는 도덕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대외적이란 말 뭐 인문지문에서 이미 몇 번을 보고 있죠, 그죠? 대외적이라는 건 이제 외국과의 관계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사상, 지금 지문에 중화사상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 중국의 중심문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조선시대에서는 이제 중국을 섬겼던 나라잖아, 그죠? 오랜 기간, 이 한반도 쪽이 약간 그런 식으로 하였던 기간들이 좀 길었죠. 이 중화사상을 기반으로 이 서양은 더러운 거야, 그지? 그래서 조선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위정척사 사상입니다. 어디서 다 들어왔죠? 한국사 조금 한 친구들은 이제 위정척사 운동 이런 거 들어왔죠, 그죠? 쇄국정책 들어왔죠, 그죠? 조선이 이제 딱 문을 걸어 잠그고 서양의 이런 문물들, 근대 문명이 들어온 이런 거를 배척하려고 했던 그런 기본적인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이 지문은 주인공은 이제 박은식이라는 분인데요. 어쨌든 이항로라는 사람이 지문에서 먼저 나와서 먼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항로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이기론. 이기론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니? 수기친 지문 본 적 있죠? 뭐 이기론이 아예 뭔지 모르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만물의 법칙인 이, 그리고 기는 뭐냐 하면 이제 약간 물질적인 그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다 선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껍데기가 달라. 그래서 어떤 껍데기들은 성인이 되고 어떤 껍데기들은 범죄자가 돼. 뭐 이런 게 이제 이기론의 이제 인간론인데, 어쨌든 네, 그런 이기론이에요. 어쨌든 당연히 만물의 법칙인 이고 기는 이 변화하고 이런 껍데기이기 때문에 이기론에서는 이 이를 따랐을 때 리라고도 씁니다. 당연히 리가 기보다 중요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근대 문명이 어떠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근대 문명이 이런 이기론 입장에서 보면 뭐야? 어떤 거냐? 결국 이 과학기술, 기계 이런 거잖아요. 근대 문명이라는 게, 그죠? 이게 어떤 거야? 기만을 중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껍데기만 중요한 거야. 이론 따위나 그런 그 접대 법칙 뭐 이딴 거 전혀 없고, 왜 이걸 해야 돼 이런 거 없고, 완전 뭐 편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이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이 충족적이라서 너무나도 하찮은 이런 것들은 배척해야 돼라고 한 게 바로 이항로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20세기에 등장한 박은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으니까 좀 생각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싶죠, 그죠? 자, 박은식은 이 20세기에 지금 우리 이 조선시대가 이제 1900년대로 들어가고 있는 그때를 이거를 어떻게 봤어? 약육강식의 세대로 본 거야. 이 제국주의 시대 이거를 약육강식이다. 이거 어떻게? 이거 약하면은 식민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본 겁니다. 자, 박은식 씨가 이렇게 워딩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편하게 좀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약육강식으로. 자, 근데 이 제국주의가 만연할 수 있는 이 근대 시대라는 건 어때? 이 물질 문명이야. 과학적, 실용적 이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근데 상대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도 과학적인 이 학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풍요와 발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도 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이 박은식 씨가 너무 이 서양을 따라하자 막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진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서구를 그냥 막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 결국 또 이게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주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과학은 서구를 따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적인 이런 그 정체성인 거죠, 그죠? 이 인격 수양 철학은 서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우리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양명학입니다. 자, 이 양명학이 지금 대비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원래 있었던 19세기 조선 원래 초기에 그 대내적인 것은 주자학이었죠. 주자학이랑 이 양명학이 대립되는 그 구도인데요. 박은식 씨가 왜 양명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주자학은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갖고 아무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 이 우리의 것으로 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모두가 다 같이 쉬운 걸 배워야 돼. 이러면서 양명학을 이렇게 대체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양명학의 내용, 물론 이 지문에서 주작과 양명학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쌤도 안 할 거예요. 양명학에서 이 박은식이 가져온 개념이 뭐였냐면요, 양지라는 개념이에요. 이 양지는 매 순간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 뭐 고정적이지 않다. 이런 그런 판단 기준 이런 건데요. 이게 누구나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죠? 누구나 실천가는 것이 양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왜 갖고 왔다고? 이걸 뭐 하려고? 이거로 과학기술을 이런 태도로 본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 이 양명학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예요. 약간 이게 어떤 거야? 임기응변적인 그런 태도 같은 거죠. 자, 근데 이게 잘 되잖아? 이게 잘 되면 사람이 대인이 돼요. 대인이라는 뭐 약간 성인보다는 아래겠지만 뭔가 깨달은 자 같은 느낌의 그런 위치죠. 대인이 되면 어떠냐? 만물을 하나로 보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물을 하나로 보다 보니까 인류 전체가 하나가 되죠. 인류는 하나다. 굉장히 그때 시기에선 굉장히 되게 앞선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인류가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서구 또한 너무 배척하지 마라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지. 그지? 우리 너무 조선과 서구 막 이렇게 막 분리하고 있는데 결국은 매 순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대인적인 사고에서 보면은 만물은 하나거든. 인류는 하나야. 그러니까 서구 과학을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발판이 되는 그런 것을 양지에서 뽑아냈다가 바로 우리 박은식 씨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인문 6번째, 과타리의 생태 철학, 주체성을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지문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배경은 뭐냐면 환경 오염이 문제야 하면서 시작해요. 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의 소재도 그렇고 굉장히 글 전개도 합리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독해 연습에도 굉장히 좀 괜찮은 지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나왔으면 반드시 뭐 나와야겠어. 그래서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자, 그렇게 세 가지 등장을 했어요. 세 가지 입장이 등장을 해서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세 가지의 다른 입장인데, 자, 첫 번째로 환경관리주의라는 친구들은 어떤 애들이냐?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해.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도구로서 쓰는 입장인데 이렇다고 해서 환경오염에 박살나면 안 되잖아, 그지? 이러면 지구가 큰일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 인간이 우월하니까 과학기술이나 이 제도를 통해서 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사실상 현대에서는 이런 쪽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뭐 이 환경 오염 같은 거에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런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과학기술로 이제 쓰레기 처리하는 뭐 그런 것들 만드는 거, 그지? 자, 반면 사회 생태주의라는 친구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 환경 오염은 이유가 있어.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우리가 너무 돈돈거려서 그래. 자본주의라는 이 사회구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럼 솔루션이 뭐야? 반자본주의. 자본주의를 없애야 된다. 약간 극단적인 입장일 수 있겠지, 그지? 자본주의를 거꾸로 이거 포기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환경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근본 생태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이름이 또 있대요. 심층 생태론이라고. 어쨌든, 자, 근본 생태주의. 이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 자, 사회 구조적인 이런 원인 뭐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도구로 보는 그런 분리적인 태도, 인간과 자연, 대상적인 자연 이렇게 분리하는 이게 이 태도적인 게 문제야 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우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얘는 이 자연을 도구로 보는 게 문제야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자연을 막 쓴다고 근본적으로. 자,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인간과 자연은 나눠지는 게 아니다. 상호 의존적이고 자연 또한 고유의 생명의 권리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죠? 이 자연과 친화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뭐야? 이 자연을 부수고 막 도구적으로 사용하고 이러려는 그런 욕망을 없애라. 욕망. 이 인간이 이제 욕망 덩어리여가지고 그냥 아주 자연을 부셔놨으니까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자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우리의 주인공인 과타리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자, 과타리의 생태 철학은 어떠냐? 일단 단순히 얘기하면 이래요. 과타리는 지금 이거 중에 하나로 해결이 안 된다고 봤어. 그러니까 약간 절충적인 입장인데 이거를 다 융합시킵니다. 오케이? 다 플러스로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융합을 하는 친구니까, 그지? 기억, 니은, 디귿에다가 갖고 와가지고 이걸 다 이름을 조금씩 바꿔요. 뭐 거의 똑같죠, 그죠? 환경, 생태학, 사회, 생태학, 그 다음에 인간의 이 근본인데 이게 정신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정신 생태학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서 지가 가져옵니다. 자, 생태학, 생태철학에서, 바타리 생태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인간 대 자연이라는 이 분리구도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환경, 사회, 정신, 생태학이 이 세 가지의 영역에 대한 병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 주체성 여기 적어놨죠, 그죠? 과타리 생태성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주체성 얘기입니다. 주체성이 뭔지를 설명을 좀 해야 되겠지? 자, 일단 이 주체성이라는 걸 그냥 의미만 따지면 되게 단순한데요. 주체잖아. 뭐가? 이 환경 오염을 해결하는 우리들이 주체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 주체부터 제대로 돼야 이걸 제대로 해결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과타리가 얘기한 이 주체성은요, 발생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동질 발생으로 주체성이 생길 수가 있고, 이질 발생으로 주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동질 발생은 어떤 거냐면은, 이 동일한 동질적인 요소들로 우리 각각 개인들의 이 주체가 같이 만들어진다 이런 건데, 자, 과타리가 굉장히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이 사회 생태주의가 얘기했던 이 자본주의를 끌어옵니다. 이때 시대 자체가 자본주의였잖아, 그지? 그리고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이제 이거,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 과학기술과 이 자본주의 이거 지금 두 개를 같이 끌고 오는 거죠, 그죠? 이러한 동질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다 공유하면서 다 같이 동질적인 주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라고. 이 주체들의 태도 자체가 이렇게 글러 먹었는데, 우리가 뭐 이거 한다고 되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망가졌다. 우리 지금 뭐야? 이 자본주의에 물들었고 과학기술 발전 이런 거에 물들었고, 근데 이거를 합쳐서 우리의 주체성이 생겨 먹었거든. 그래서 이 주체성을 일단 부숴야 돼.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오케이, 자, 얘네들의 말을 막 하나하나 다 부정한 게 아니에요, 맞죠? 일단은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막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주체성부터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게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질 발생 이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질 발생을 통한 주체성의 확보로서 어떻게 한다? 환경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 디귿 근본 생태주의 친구들은 욕망을 없애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과타리는 그러지 않아요. 욕망은 인간의 그냥 기본적인 욕구야. 이건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이질적인 욕망을 가지면 돼. 이런 얘기야. 자, 여기서 이질적이라는 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았고 과학기술 이런 게 물들지 않은 욕망이죠, 그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좀 아쉬운 건요, 이 이질 발생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질적인가에 대한 그런 서술을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벗어나서 이질적인 발생으로 이어져야 된다 라는 얘기고, 자, 다르게 되기, 이질적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 과타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뭔 소리냐? 어쨌든 간에 이 동질적인 요소에서 발생한 주체성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사회 통념적인 막 이런 걸 다 깨부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고 이걸 떠나왔으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지? 이 다 모두가 계속 다르게 돼야 돼. 스스로를 계속 바꾸고 다르게 하고 이걸 계속 유지하다 보면 어떻게 돼? 모두가 다 다르겠지. 괜찮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 타자와의 차이를 공감하게 돼요. 누구나 다 다르니까. 이때는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면서 그래, 자연을 부수자 이렇게 갔었는데, 이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 다 다르네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이게 익숙해지잖아. 이게 공감으로 이어져. 뭔 소리예요? 공감이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동질 발생적인 그런 자본주의와 과학기술 공유 이런 공감이 아니야. 우리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야, 모두가.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대한 이 생명 시스템,
그러니까 지구 전체, 자연과 인간, 사회 이렇게 세 가지 이 거대한 시스템 자체를 이 차이적인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 뭐 윤리적인 책임감도 생기고 공동체적인 영대 의식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환경 오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쉽긴 한데 일단 좀 크게 다르자면 이 과타리의 생태 철학은요, 이 근본적인 처음 우리가 주체적인 우리 주체 자체를 바꿔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근본 생태주의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이러지 말자 이렇게 약간 태도만 바꾸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데, 얘는 원인 자체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연대의식과 윤리 책임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지킬 수 있게 될 거야. 자연스럽게. 오케이? 이건 약간 되게 인위적이잖아. 왜? 욕망을 없앤다. 어떻게 인간이 욕망을 없애? 얘는 욕망을 긍정하거든. 욕망이라는 건 당연히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갈게요. 이거 7번째, 지멜의 뛰어난 예술 지문이죠. 개체적 삶과 주관성 81쪽 지문이에요. 자, 이 지문은요, 구조가 약간 완전히 양분되어 있어요. 지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 완전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반으로 잘라놓고 시작할게요. 자, 쌤이 먼저 일단 좀 적고 왔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굉장히 단순한 지문이라서, 빠르게 한번 볼게. 자, 예술이 이제 뛰어난 예술이다, 아름다운 예술이다 이렇게 평가할 때 보통 이거 형태가 어때? 색깔이 오죠. 막 소재가 어떻게 이런 소재를 썼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눈, 그죠? 그래서 보통 옛날부터 그래 왔잖아.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게 정형화되어 있었다. 우리 뭐 그 전에 앞에 있는 지문들에서 좀 봤던 얘기죠, 그죠?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예술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 지멜이라는 친구는 당연히 어때? 별로야. 그지? 이 객관적인 틀 이런 거에 맞춰서 얘기하는 그런 뛰어난 예술, 보편적 형식. 이런 거에 맞춘 예술 이런 거 이거 잘못된 예술이야. 이건 진정한 예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예술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래. 아까 여기서 우리가 보편적인 형식 이런 얘기 이거 별로다 이런 얘기 했죠, 그죠? 이거에 대한 상반된 개념이겠죠? 개인적인 법칙, 그 화가의 뭐 어쨌든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법칙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법칙은 외부에서 이렇게 그리면 멋지대 이딴 걸 따라한 게 아니라 이 화가만의 특색인 거죠. 쉽게 말해서. 고유성 같은 거죠, 그죠?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소재적인 것도 진부하고 원래 하던 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개체적인 이 개인, 한 인간의 삶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게 진정한 예술이라고 얘기하면서 소재 또한 이렇게 개인적인 거로, 그죠? 보편적으로 이런 게 그리는 게 멋진 그림이야 이런 걸 탈피해서 개인적인 영혼의 그리고 흐르는 시간. 자, 흐르는 시간이 뭐냐면요, 하나의 시간에 딱 굳어져 있는 그런 그 순간 포착이 아니라 영원히 흐르는, 그럼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가 한 그림 안에 공존하는, 뭐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그림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에 대한 각각의 예시로 여기선 르네상스 초상화, 여기선 렘브란트 초상화라는 걸 제시합니다. 이 지멜은 이제 렘브란트 초상화를 굉장히 좋은 예술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지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뭐 다 분리가 안 되어 있었나 봐. 그죠? 어떤 그림인지 감이 안 오는데 그렇대요. 자, 그다음 이거는 어때? 르네상스 초상화 때는요, 어떠냐? 현실을 초월한 절대적인 것. 그러니까 그리고 또 조화와 균형, 전혀 비현실적인 현실에 초월된 그런 절대성 이런 걸 다룬 그런 초상화였대요. 그 시대에. 렘브란트 입장에서 지멜 입장에서는요,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야. 왜? 개체라는 걸 떠났잖아, 그죠? 이 초개체적이라는 게 개체를 초월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별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거 이딴 걸 추구하는 거. 괜찮죠? 그래서 개별 인격체를 다뤘던 이 렘브란트 초상화가 짱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감상자들은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자, 렘브란트는 감상자들 또한 총체적으로 감상해야 된다.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 영향을 되는 거야? 이런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하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총체적인 감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거랑 여기서는 어떤 거랑 튕길까? 위배가 될까? 이런 거예요. 형태, 구성, 채색, 소재 이런 것들 있잖아. 이 그림 하나를 딱 놓고서 너가 이 그림은 어떤 구도를 취했고, 이거 그림 스타일은 이때 시대의 그림이고, 소재는 무슨 뭐를 사용했고, 이렇게 딱딱딱딱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거 있지. 이런 거는 딱딱딱 나누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분리하는 건 쓰레기 같은 감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지멜의 총체적 감상의 의미입니다. 오케이? 이걸 이제 해부학 테이블에서 팔 하나 잘라놓고서 다리 하나 잘라놓고 이걸 싹 다 모으면 갑자기 사람이 살아나? 말이 안 되지 라는 비유를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그 자체를 봐야 된다. 뭐야?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 그림에서 예를 들어 이 형태 구성 채색 소재가 이 덩어리 안, 이 전체에서, 이 총체에서 이 소재가 이 구성과 어떤 연관을 가질까? 이런 식으로 전체 안에서의 관계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자, 이게 되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기술과학 이런 얘기. 자, 마지막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요즘 현대사회에서는요, 이 객관 문화가, 기술 과학 같은 게 주관 문화인 예술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잖아. 당연하죠, 그죠? 이게 훨씬 더 뭐 돈이 되니까 우리 세상은 지금 자본주의로 돌아가다 보니 이쪽에 더 치중한 그런 사회죠, 현대사회가. 그래서 문제야. 왜요? 이 객관이라는 표현은 결국 뭐랑 같은 말이 돼요? 그지? 보편적 형식, 객관적 틀, 이런 거랑 비슷하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예술을 총체적으로 감상하고, 이런 개별 인격체적인 이 주관을 이렇게 연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이런 현대의 기조까지도 예술 감상하는 우리 감상자의 태도에 반영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틀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좀 강하게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자, 근데 이러니까 비판이 생긴다 하면서 글이 끝납니다. 어떻게 비판이 생겨? 이 객관적인 이 틀은, 그지? 객관적인 틀이라는 건 사실상 이 공동체가 결속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지? 공동체의 이런 주어진 형식이잖아. 이 객관적인 주어짐을 탈피하자, 이게 지멜의 얘기인데, 이 주어짐이라는 걸 탈피하다 보면 공동체라는 사회 개념까지, 왜?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 이게 이쁜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예술에서야 그럴 수 있지만 가치적으로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이게 옳아, 이게 틀려, 이런 식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가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지. 객관 가치가 무너지니까 그러면은 공동체 또한 무너질 수 있지 않아? 라는 비판을 할 수 있다 라면서 글이 끝납니다.